여행을 사랑하고 미술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행미술관 대표 이서준입니다. 자, 이제 내셔널 갤러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가 시작이 되었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어제 제주도 출장에서 이제 막 돌아오는 바람에 아직은 가지 못했지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어떤 작품이 제일 좋았습니까? 어떤 작품이 제일 인상적이었나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보이는 63세의 레므란트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 작품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는데 역시나 현장을 방문해 주신 분들 또한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 노년의 자화상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탄생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미술관에 다녀오신 분들도 이런 작품이었구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술관에 앞으로 가실 분들도 이런 작품이구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이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을 찍어주신 것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과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촬영해서 올려보려고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화상을 그린 작가 누가 있을까? 제일 유명한 작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살면서 약 14장 정도의 자화상을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또 자화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빈센트 반 고흐가 36장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그린 작가를 찾아보니 프리다 칼로가 55장 정도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100장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수치가 잘 측정이 된 게 맞는가?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렘브란트는 독보적인 자화상을 그린 작가로서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자화상이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기록했다라는 데서 그쳤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그가 자화상을 그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그렸는지를 알고 보면 훨씬 더 그 자화상의 의도와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렘브란트의 이번 내셔널 갤러리 오는 작품들은 아니지만 초창기 작품들을 한번 볼게요. 1628년에서부터 29년에 그려진 청년 시절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때 그 풋풋한 모습,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 볼까요? 사실 렘브란트는 원래 화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7살에서부터 14살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중학교 1학년의 나이까지 7년 동안 라틴어를, 이 원어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라틴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고전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수사학,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를,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을 준비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종교적인 지식에 해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탄탄한 기반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4살에서 16살까지 2년 동안 철학과에서 본격적으로 고전을 공부합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문득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림을 공부할 때는 이탈리아 출신 화가한테 배웠었대요. 아마 그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배웠다면 까라바조와 비슷한 결을 가진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훗날 암스테르담 역사화가에서 그 밑에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북유럽, 이 네덜란드 지방의 대표적인 화가로 자리 잡게 되는 면모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19살에서 22살까지 화실을 차립니다. 그리고 역사화랑 인상학을 연구하게 됐어요. 역사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 모티프 이 어떻게 뭐랄까요? 비유라든지 이런 메타포 같은 것들을 잘 알아야 표현하는 데 훨씬 더 직관적이고 상상력을 많이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갖고서 시작했고요. 또 인물이 어떻게 관찰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상학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이때부터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 장면, 1628년에서 9년, 그리고 또 1629년에 그려진 청년 시절의 자화상이 이러한 히스토리를 갖고서 그려진 자화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렘브란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평범하면서도 치열하게 그려나가고 있을 때 그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 비서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죠. 성실하면서도 아주 꾸준히 기반이 탄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에게 왕실의 소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이 왕실에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되었다고 지금 치면 이제 갓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청와대에 그림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왕실이니까 훨씬 더 권위도 높았을 거고요. 자, 그때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낯빛이 좀 좋아졌죠? 얼굴에 좀 화사한 그런 기운이 돌기도 하고요. 모자를 한번 볼까요? 모자. 이 당시에 하층민들은 이런 모자를 쓸 수가 없었대요. 보석도 박혀 있고 깃털이 휘날리는 모자 말이죠. 깃털을 단다는 것은 매번 깃털 관리도 해줘야 되고 때가 되면 교체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쓸 수 없는 모자였겠죠. 또 옷의 재질도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교복같이 생겼던 옷에서 제법 엘레강스한 옷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일찍이 성공을 맛보고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그려졌던 또 다른 작품, 1631년에 만들어진 자수를 놓은 망토라는 작품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맛본 렘브란트. 렘브란트는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갑니다. 당시, 그러니까 1600년대의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 저택을 구매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당시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튤립 파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튤립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투기의 목적으로 샀던 것일까? 저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물론 가치를 판명하기에 따라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몇몇의 예술품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조금은 회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는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예술품도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친다면 튤립은 도대체가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당시 터키 쪽에서 넘어왔었던 튤립의 용도는요. 어떤 색깔로 피어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색깔로 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매력 때문에 앞으로의 그 화사한 가능성, 그러니까 당신이 이 꽃을 어떻게 키워내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로 자라날지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었기에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게이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꽃이었더라고 해요. 어쨌든 튤립 파동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진 만큼 굉장히 이 부가 많이 축적되고 많은 자본의 흐름들이 원활히 유통되고 있었던 부유한 나라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였던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런 사람들, 튤립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에게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왕에게 왕실을 팔았던 그림이니까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표현했었던 그의 방식. 그 방식은 귀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암스테르담 귀족들의 초상 화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됐어요. 그때 그려진 옷이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자수를 하나하나 넣은 이 망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앞서 보았었던 그림처럼 엘레강스한 옷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입고 다녔던 것이죠. 순수해 보였던 청년의 표정은 이제 확신에 가득한 미소를 짓는 당당한 청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32년에 그려진 모자를 쓴 자화상. 암스테르담 총독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연작 시리즈를 의뢰받았어요. 이때 한 해에만 30점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건데요. 30점 정도면은 그릴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튜브 물감이 없는 시절입니다. 근데 이 속도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에서 추출해온 그런 물질들을 빻고 염색을 하고 다시 그걸 이 안료로 추출하고 물감으로 사용하기까지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그때 즈음에 그림을 그렸던 모습이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렘브란트.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그의 모습 속에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1634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작품의 제목이 그림자진 눈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죠. 잘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많은 고생과 이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지어져 있죠. 점점 지쳐가는 렘브란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8명의 제자 그리고 여러 명의 도제를 기르고 자영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길드 회원으로 가입까지 했대요. 그리고 또 렘브란트는 같은 해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자, 결혼했던 아내의 이름은 사스키아. 사스키아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부유한 가문의 딸과 결혼했고요. 렘브란트는 더욱더 탄탄한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하게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점점 지쳐가게 되었죠. 그림자신 눈의 자화상이라는 이 작품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1635년에 만들어진 선술집의 방탕아. 이 모습은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과 아내 사스키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아내가 지참금으로 가져왔었던 금액, 그 금액이 4만 길더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위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1600년대 네덜란드의 5인 가족 1년 생활비가 280 길더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70억 정도 되는 돈을 지참금으로 가져온 거예요. 잘 나가는 남편, 앞으로 그 재능이 꽃을 피우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모습에 아내의 재력까지 더해지니 이제 그 누구도 무서울 게 없는 아주 대단하고 찬란한 시절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사랑했었던 아내와 즐거운 자신의 모습을 그려냈던 렘브란트의 시절. 하지만 그 밝은 시절도 잠시 그는 연달아서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1648년에 그려진 창문 앞의 자화상. 이 그림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술집의 방탕아를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들과 두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왜 비극은 연달아 닥치는 것일까요? 조금 뒤에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도 셋째를 낳고 출산 후에 이 후유증 그리고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당시에 대출을 받아서 산 부동산도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도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순간에 연달아 닥치는 고난 속에 애써 웃는 듯한 모습을 그려놓은 자화상. 그게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창문 앞의 자화상인 걸 알 수가 있죠. 1658년의 자화상입니다. 이때 렘브란트는 대출을 받아서 경매회사도 차렸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고자 도전했던 이 시도는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오해를 사는 바람에 법원에 고소도 당했고요. 이후에 완전히 파산하게 되죠. 자신의 집과 소장품이 경매에 붙여졌지만 다 팔아도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복장과는 달리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의 자화상 속에 그는 이 그림을 그리고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659년 베레모와 옷깃을 세운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는
초연했던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려한 깃털을 세운 모자는 오간되었고 어두운 톤의 옷을 입고 있죠. 손을 비롯해서 그림의 아래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평론가들이 자화상을 그릴 때 당시에는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는 것을 대충 얼버무려서 그렸다라고 평론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상상력, 이 고전에 천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상상해서 그리는 렘브란트가 손을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현실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뿌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반면에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눈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직시하는 그의 눈빛이 어린 시절 교만했던 자신과 자신의 모습과 크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1661년에 그려진 사도 바울풍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등장합니다. 성서를 굉장히 많이 집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살다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자신의 느낌이 보이는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이제 약간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히브리어 발음으로 나오길래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사울 사울 레마 아타 르작 오티. 자, 여기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세간에 사울에서 회심을 하여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래서 바울로만 불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조금 다른 게요.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이 모두 동시에 사용됐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서준이라고 불리는 제 이름, 그리고 제가 뭐 영어 이름을 짓는다면 뭐라고 지을까요? 뭐 마이클, 뭐 아니면 피터,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같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울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당시에 이제 엘리트적인 어떤 면모를 보였던 장면을 사울로 주로 이제 이미지상 대변하고 있고요. 또 회심한 이후에는 성서를 필사해가며 감옥에 갇히고 또 처절한 삶의 풍파를 경험하면서도 앞으로 꿋꿋이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림 안에는 그 모습이 모두 느껴지더라고요. 렘브란트는 앞서도 말했지만 성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고전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또 원어를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자신의 모습에 투영시킨 것은 이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감옥에 다녀오면서 훨씬 더 견고해졌거든요. 성서는 그때 집필되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화가로서의 어떤 자존심뿐만 아니라 감옥에 다녀온 후에 더욱 선명해진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1668년에 그려진 제옥시스의 모습을 한 자화상. 이 모습 또한 고전에 그가 열심히 탐독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스의 전설적인 화가 제옥시스의 이야기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제옥시스에게 늙고 못생긴 노파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피너스처럼 그려주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노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황당한 요청에 노파의 초상화를 그려줬죠. 근데 여러분들 초상화를 그린다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황당한 겁니다. 그 괴리감 속에서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다라고 해요. 참 웃긴 이야기죠.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나오는 이 웃음, 제옥시스의 웃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웃으면서도
웃음이 자아지면서도 비극적인 어떤 모습, 그 괴리감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지라는 체념한 듯한 표현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전성기에 라파엘로랑 자신을 비교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옥시스에 비교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렘브란트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내셔널 갤러리 전에 하이라이트라고 알려진 63세의 자화상입니다. 그가 죽은 해에 그려진 자화상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은 렘브란트의 자유로운 회화 기법, 이 기법의 기술적인 표현이 최고조에 달하는 능력을 바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화상에서는 볼 수 없는 평온한 그런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사망하던 해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미 늙고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담담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인생에 대해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 그 두 극단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걸쳐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오류를 겪었던 한 고독한 인간으로서 정적, 인간미, 용기, 그리고 그런 모든 모습을 끝까지 자신의 예술 세계로 만들고 지켜냈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자신을 기록했던 렘브란트의 모습인 거죠. 그는 아름답게 꾸며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 현실을 기록하려고 노력했었죠. 특히나 그때그때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자화상은 보다 특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가 종교화를 많이 그린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그 그림 속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비유들이 가득하죠. 그 시대의 신앙 고백을 글의 형태로 남겨낸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보통의 책보다 조금 더 실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같은 문장인데 내가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들면서 다르게 읽히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물론 내가 책을 읽었지만 어느새 책이 나를 읽는 그런 경험 말이죠.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림을 보고 있는 건 난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에서 내가 읽히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다 다른 답을 하더라고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국립중앙박물관 내셔널 갤러리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의 자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함께 댓글창에 나누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미술과 여행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여행미술관의 대표 이서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내셔널 갤러리 전 강연을 만들 예정이에요. 가장 가까운 시기로는 홍대 상상마당에서 진행되는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디트릭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강연 신청하시면 2시간짜리 내셔널 갤러리 풀 이 강연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와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